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안톤 체호프의 귀여운 여인입니다. 이 작품은 덧없는 사랑을 줬다가 볼품없이 늙어가는 한 여성의 인생 행로를 그린 단편 소설입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귀여운 여인. 퇴직 8등간 프레만니코프의 딸 올렌카는 정원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앉아 골똘히 생각이 잠겨 있었다. 날씨는 무더웠고 파리들이 들러붙어 짜증이 났으나 곧 저녁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가끔 스키찬 바람이 불었고 검은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쿠키는 안뜰에 내려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유원지 티보리의 경영주였고 소유자였으며 역시 그 집의 별채에 새들어 살고 있는 남자였다. 또 오는군 또 와. 하고 그가 내뱉듯이 말했다. 비가 또 오다니. 요즘 들어 하루라도 비가 안 온 적이 없어. 일부러 그런 것처럼 말이야. 이래서야 어디 살겠나? 이러다간 정말 파산하고 말겠어. 매일매일 쌓인 손해가 얼만지. 그는 두 손을 치며 올렌카에게 말을 걸었다. 올리가 셰메노브나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랍니다. 이럴 땐 정말 울고 싶죠. 열심히 일하고 정성을 들이고 끙끙거리며 생각하느라 밤잠도 설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으로 만들려고 온갖 생각을 짜내지만 결과는 늘 이렇단 말씀입니다. 저 구경꾼들 좀 보세요. 그들은 교육도 못 받은 야만인들이라고요. 밤잠 설치며 고르고 고른 오페레타나 몽환극, 가곡의 명가수 등을 내보내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유랑극단의 심파예요. 그들에게 백날 오페라타 같은 것을 보여줘봤자 그 가치를 모른다고요. 게다가 이 날씨 좀 보세요. 멀쩡하다가도 꼭 밤에는 비가 오거든요. 5월 10일부터 내리더니 한 달 이상이나 내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나는 토지 사용료를 어김없이 꼬박꼬박 바쳐야 한다 이겁니다. 그뿐입니까? 배우들 급료도 지불해야죠. 정말 죽을 맛입니다. 다음 날도 저녁 무렵이 되자 또 비구름이 몰려왔다. 그러자 쿠키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면서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래, 마음대로 쏟아져라, 마음대로. 차라리 유원지 따위는 물에 쓸려 가버리는 편이 낫겠어. 아니, 차라리 내가 물속에 빠지는 게 낫겠군. 이 세상의 행복이든 저 세상의 행복이든 이제 아무 상관없어. 그래, 고소하라고 해. 이래가지고 급료를 줄 수 있겠어? 차라리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는 게 낫겠어. 단두대라도 상관없지. 하하하.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쿠킨의 이런 말들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올렌카는 때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녀는 점점 쿠킨의 불행에 연민의 정을 느끼더니 마침내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키가 작고 말랐으며 안색은 항상 누랬고 조금밖에 없는 구렛나룻을 정성 들여 쓰다듬어 붙였으며 말소리는 가늘었고 말할 때는 늘 입이 비뚤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생김새와 얼굴에 밴 절망의 빛조차도 그녀에게는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사랑 없이는 한시도 견디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언제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다. 아버지를 몹시 좋아했으나 지금은 아버지도 병이 들어 어두운 방 안의 팔걸이 의자에 앉아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또 한때는 숙모를 몹시 좋아한 적도 있었으나 그녀는 2년에 한 번 정도밖에 찾아오지 않았다. 그보다 훨씬 전 여학교 시절에는 프랑스어 담당 선생님을 아주 좋아한 적도 있었다. 올렌카는 다정하고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온순하며 정이 많은 처녀로 무척 건강했다. 그녀의 토실토실한 장밋빛 뺨이나 선량하고 귀여운 미소 등을 바라볼 때면 남자들은 자신들도 덩달아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호감을 보였으며
여자들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고 같이 기쁨에 넘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귀여운 아가씨군. 그녀가 태어나서부터 줄곧 살아왔고 아버지의 유언장에도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집은 티보리 유원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때문에 매일 밤 초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유원지에서의 모든 소리가 들려왔다. 가령 연주되는 음악 소리며 펑펑 하는 폭죽 소리 같은 것 말이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그녀에게 쿠킨이 자신의 운명에 맞서 저 냉담한 구경꾼을 향해 돌격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소리들을 들을 때면 그녀의 마음은 달콤하게 저려왔고 졸음이 밀려올 때도 있었다. 새벽녘에 그가 돌아올 때면 그녀는 자기 침실의 창문을 열고 커튼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정답게 웃어주었다. 결국 얼마 뒤 그는 그녀에게 청혼하였고 두 사람은 결혼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목덜미와 토실토실한 어깨를 보고는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귀여운 여자로군. 그는 행복하다고 느꼈으나 결혼하는 날엔 낮부터 비가 왔고 밤이 이슥해서도 그치지 않았으므로 그의 얼굴에서는 절망의 빛이 사라지지 않았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오손도손 잘 살았다. 그녀는 남편의 사무실에서 유원지 안을 단속하거나 격리 업무를 보았으며 배우들의 급료도 주었다. 그녀의 장밋빛 뺨과 사랑스럽고 귀여운 마치 호강가도 같은 미소는 사무실 창고에서 무대 뒤로 혹은 가설극장의 식당과 그 부근까지 번졌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 높여 말하고 있었다. 훌륭한 연극만큼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안을 주는 것도 없죠. 그뿐인가요? 연극은 사람들을 교양 있고 인정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하지만 관객들이 과연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유랑극단의 심파란 말이에요. 어제 우리는 개작 파우스트를 상영했죠. 예상대로 객석은 텅 비었어요. 우리가 뭔가 저속한 것을 상영했다면 아마도 극장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대만원이었을 거예요. 이렇듯 연극이나 배우에 대한 쿠킨의 의견은 곧바로 그녀 자신의 것이 되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예술에 대한 안목이 없는 대중을 무식하다며 무시했고 리허설을 할 때는 배우들의 대사를 고쳐주기도 했으며 악사들의 품행에 대해 잔소리를 하는 등 이런저런 참견을 했다. 또 지방신문에 그들 공연에 대한 혹평이라도 실리면 눈물을 흘리다가 급기야 신문사로 따지러 가는 것도 그녀의 몫이었다. 배우들은 그녀를 또 하나의 주인이라느니 귀여운 여인이라느니 하고 부르며 잘 따랐고 그녀도 그들을 형제처럼 잘 보살펴 주었다. 누군가가 어려운 것 같으면 돈도 꺼주기도 했는데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남몰래 울 뿐 남편에게 하소연하거나 귀찮게 하지 않았다. 그해 겨울도 두 사람은 즐겁게 지냈다. 시내의 극장을 겨울 내내 빌려서는 짧은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인극단이나 마술사, 지방의 아마추어 극단에게 다시 빌려주었다. 올랭카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기쁨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으나 쿠키는 점점 마르고 얼굴색이 누렇게 되어갔다. 그리고는 언제나 적자라고 울상을 지었다. 사실 그해 겨울에 그들은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고 투덜거리고 있는 것이다. 올랭카는 밤마다 기침이 심한 쿠킨을 위해 나무딸기나 보리수꽃에 즙을 짜주고 오드콜로뉴로 문질러 주거나 자기의 숄로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올랭카는 쿠킨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대재기의 쿠키는 극단원을 모집하려고 모스크바로 떠났다. 이제 남편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올랭카는
밤새 창가에 앉아 별을 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꼭 수탉이 없으면 밤새도록 자지 않고 걱정하는 암탉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쿠키는 일이 늦어져 부활제 무렵에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에는 티보리 유원지에 관한 몇 가지 부탁도 함께 들어 있었다. 그런데 순환주의 월요일 밤이었다. 밤늦게 갑자기 불길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물통이라도 두들기듯 쿵쿵 울리는 소리였다. 잠이 덜 깬 하녀가 맨발로 물이 갠 곳을 철벅거리면서 달려나갔다. 전보예요. 어서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군가가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들기며 소리쳤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급한 전보라서요. 남편으로부터 전보를 받는 것이 처음이 아닌데도 웬일인지 올랭카의 가슴은 심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전보의 봉투를 뜯었다. 이반 페트로비치 오늘 급서, 곧 오기 바람, 장례식은 화요일. 그 전보에는 장례식이라든가 더욱이 이해할 수가 없는 곧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서명은 오페라단의 감독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오, 나의 쿠킨. 올랭카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울었다. 그리운 나의 쿠킨. 이제 나는 어떡하나요? 왜 이 불쌍한 올랭카를 버리시는 거예요? 난 이제 누굴 의지해 살아야 하나요? 나는 왜 당신을 만났을까요? 왜 당신을 사랑했을까요? 쿠킨의 장례식은 화요일 모스크바의 바가니코프 묘지에서 거행되었다. 수요일에 집으로 돌아온 올랭카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 위에 쓰러져서 엉엉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거리와 이웃집 마당에까지 들렸다. 귀여운 여자였는데 참 안 됐어. 이웃집 여자들은 이렇게 말하며 성호를 긋는 것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올랭카는 여전히 상복을 입은 채 남미사를 마치고 쓸쓸히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도 이웃집에 사는 바실리 안드레이치 푸스도바로프라는 남자 역시 교회에서 돌아가는 길이어서 두 사람은 나란히 함께 걷게 되었다. 그는 큰 도매상인 바파카예프의 원목장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밀짚 모자를 쓰고 흰 조끼에는 금줄을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지수처럼 보였다. 올리가 세메노브나 어떤 것에도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는 의젓하고 그럴싸하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건 모두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올랭카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작별 인사를 한 다음 돌아갔다. 그 후로 그녀의 귓가에는 매일 그의 의젓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눈을 감고 있으면 그의 새까만 수염이 어른거렸다. 그를 좋아하게 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 역시 그 남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2, 3일 후에 그다지 친하지도 않던 어느 부인이 커피를 마시러 와서는 내내 올랭카에게 푸스토바로프의 좋은 이야기만 해대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건실하고 좋은 사람인지 모르죠? 그렇게 자상하고 성실한 남자라면 어떤 처녀라도 결혼하고 싶어 안달할 것이 틀림없어요. 나에게 딸이 있었으면 당장 그이한테 시집 보냈을 거유. 그로부터 사흘 후 이번에는 푸스토바로프가 직접 찾아왔다. 그는 아주 잠깐 동안 한 10분 정도 별 말도 없이 머물렀을 뿐이었는데 올랭카는 그를 무척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도 너무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불타올라 그날 밤 올랭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마치 열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몸과 마음을 불태우던 올랭카는 날이 새기가 바쁘게 그 부인을 불러오게 하여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두 사람은 곧 약혼 예물을 교환하고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다. 푸스토바로프와 올렌카는 즐겁게 살았다. 푸스토바로프는 대개 점심때까지는 원목장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밖으로 일을 보러 나갔다. 그러면 올렌카는 저녁 때까지 그의 사무실에서 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상품을 보내며 시간을 보냈다. 요즘은 목재값이 해마다 2할 정도 뛰어오르고 있어요. 하며 그녀는 고객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예전엔 이곳에 목재를 취급하고 있었지만 요즘엔 해마다 제목을 사러 바시치카가 모기로프 형까지 가야 해요. 그런데 운임이란 것이 엄청나다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소름이 끼친다는 듯이 두 손으로 볼을 감싸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제 묵상을 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세상에서 목재만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도 없는 것 같았다. 도리목, 통나무, 얇은 판자, 강목, 대목, 배판 같은 말들은 그녀에게 친근하고 다정한 여운을 느끼게 해주는 말들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이 목재들에 얽힌 꿈을 꾸었다. 두껍거나 얇은 판자들이 몇 개의 산더미를 이루거나 목재를 실은 진마차들이 끝없는 행렬이 이어지고 거대한 통나무들이 일어서 하나의 군대를 이루어 깃발을 휘날리며 북소리와 함께 원목장으로 쳐들어오거나 도리목과 배판이 싸움을 벌여 쨍쨍한 소리를 울리며 쌓이는 꿈들이었다. 이런 꿈을 꾸다가 올렌카는 비명을 지르며 깰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옆에 누워 자던 푸스토바로프가 토닥거려 주곤 했다. 올렌카, 왜 그래? 응? 악몽을 꾸었어? 남편 푸스토바로프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은 바로 그녀의 생각이 되었고 느낌이 되었다. 그가 이 방은 너무 덥다든가 요즘은 경기가 어렵다든가 하면 그녀도 그 방이 더운 것 같았고 경기가 최악인 것처럼 여겨졌다. 남편이 구경하러 다니기보다는 집에서 쉬는 것을 더 좋아했으므로 그녀도 집에서 쉬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았다. 아주머니는 항상 집 아니면 사무실로군요. 귀여운 아주머니, 가끔씩 극장에도 가고 그러세요. 하고 이웃 사람들이 말이라도 할라치면 우린 구경 갈 틈도 없이 바빠요. 하고 그녀는 정말 바쁜 듯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우리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 그럴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연극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요? 토요일이 되면 푸스토바로프와 올렌카는 반드시 밤 미사에 참석했으며 제1에는 아침 미사에 나갔다. 그리고 미사가 끝나면 언제나 사이좋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감동 어린 표정으로 사각사각하는 그녀의 비단옷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돌아오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그들은 차를 마시고 여러 가지 잼을 바른 맛있는 빵과 고기 만두를 먹었다. 매일 점심때면 야채 스프 끓이는 냄새나 양고기와 오리고기를 굽는 냄새가 정원은 물론 거리에까지 풍겨나왔다. 육식을 금하는 제일에는 생선 요리 냄새가 그 집 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했다. 고객은 맛있는 둥근 빵과 따끈한 차를 대접받았다. 일주일에 한 번은 두 사람이 같이 목욕탕에 갔으며 돌아오는 길에는 두 사람 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네,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올렌카는 아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고마운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한테도 우리처럼 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푸스토바로프가 모기료프 현으로 목재를 사러 떠났다. 그녀는 너무 외로워 잠도 잘 수 없었고 내내 눈물만 흘렸다. 그녀의 집 별채를 새들어 살고 있는 젊은 수의사가 저녁이면 가끔 그녀에게 놀러왔다. 그는 남편을 그리며 쓸쓸해하는 올렌카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트럼프 놀이의 상대가 되어 주었다. 그럴 때면 그녀의 기분도 한결 좋아지곤 했다.
그의 이야기 중에서도 올렌카가 가장 관심 있게 듣는 것은 그의 가정생활이었다. 그는 결혼하여 아이까지 두었으나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미워하면서도 매월 아들의 양육비로 40루블을 보내주고 있다고 했다. 그의 불행한 결혼 이야기에 올렌카는 한숨을 쉬면서 그를 마음 깊이 동정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그녀는 안된 마음에 촛불을 들고 계단까지 따라 나오며 그에게 인사했다. 고마워요. 덕분에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올렌카는 그녀의 남편이 한 것처럼 의젓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이었다. 수의사의 모습은 벌써 사라졌는데도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블라디미르 프라토노이치, 부인하고 화해하세요. 아드님을 위해서라도요. 부디 용서해드리세요. 얼마 뒤 푸스토바로프가 돌아왔다. 그녀는 남편에게 별채에 사는 수의사와 그의 불행한 가정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한숨을 짓거나 고개를 저으면서 기도했다. 그의 아들은 아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야. 그럼요. 아들이 너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수의사도요. 그리고는 두 사람은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며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제발 우리들에게도 아기를 주십시오. 이처럼 푸스토바로프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서 원앙새처럼 정답게 6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푸스토바로프는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목재를 내주려고 밖에 나갔다가 감기가 걸렸다. 감기는 좀처럼 낫지 않았고 급기야 그는 자리에 눕게 되었다. 이름난 의사들의 치료를 받았으나 푸스토바로프는 일어나지 못하고 끝내 넉 달 동안 앓다가 죽어버렸다. 올렌카는 또다시 과부가 되었다. 이렇게 가시면 난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보. 남편을 매장하고 나서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이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아요? 이 가엾고 불행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 인척도 없는 이 여자를 말이에요. 올렌카는 내내 검은 옷에 상장을 달고 지냈다. 가끔 교회나 남편의 묘지에 참배하러 가는 것 외에는 외출하는 것도 꺼려 마치 수녀처럼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녀는 상장을 떼고 창문도 열어놓았다. 가끔은 아침나절에 식료품을 사러 하녀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으나 그녀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집안 형편이 어떤지 추측 외에는 알 길이 없었다. 그리고 그 추측이라는 것도 그녀가 정원에서 수의사와 차를 마시거나 그가 신문을 읽어주는 걸 누군가 봤다거나 그녀가 우체국에 들렀을 때 아는 사람을 만나 한 얘기가 다였다. 우리 동네는 수의사들에게 가축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아 온갖 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우유를 마시고 병이 생겼다든가 말이나 소에서 병이 감염되었다고들 하잖아요. 정말 사람의 건강 못지않게 가축의 건강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들은 바로 그 수의사의 생각이었다. 이제 올렌카의 모든 말과 느낌은 수의사와 꼭 같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열중하지 않고는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새로운 열중의 대상은 자기 집 별채에 사는 수의사였다. 이런 일은 다른 여자였다면 분명 세상의 비난을 받고도 남을 일이었지만 올렌카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고 별 거부감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둘은 그들 사이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비밀에 붙여두었지만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그것은 올렌카가 비밀이라는 것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수의사의 친구가 놀러 오기라도 하면 그녀는 차나 저녁을 대접하면서 소나 양의 패스트나 결핵, 그 마을의 도살장 등에 관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늘어놓았다. 그러면 당황한 수의사는 손님이 돌아가자마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그녀에게 말하곤 했다. 잘 알지 못하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내가 그토록 부탁했잖소. 수의사들끼리 얘기할 때는 제발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란 말이오. 그러면 그녀는 놀라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브로지치카, 그럼 나는 뭘 얘기해야 하죠?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제발, 그렇게 화내지 말아요. 제발. 그러면 수의사는 올랭카를 꼭 껴안아 주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행복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도 그리 길지는 않았다. 수의사가 연대를 따라 시베리아 가까운 어딘가로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랭카는 또다시 홀로 남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 올랭카는 여이고 얼굴도 많이 상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이제는 예전처럼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웃어주지 않았다. 올랭카의 꽃피는 시절도 다 지난 옛일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뭐가 뭔지 모르는 두리뭉실한 생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활이 시작되려는 것이었다. 올랭카는 매일 저녁 정원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앉아 티보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불꽃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멍한 눈길로 텅 빈 자기 집 정원을 바라보면서 그저 멍청이 앉아 있다가 밤이 깊어지면 침실로 들어가 꿈을 꾸었다. 텅 빈 정원이 나오는 꿈을 그녀는 마지못해 먹고 마시는 듯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그녀에게는 이제 의견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분명 주위에 있는 사물들을 보고 일어나는 일들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일에도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가 없었다.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아무런 의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병이 하나 서 있거나 비가 오거나 또는 농부가 진마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아도 아무런 의미나 느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첫 누부를 준다고 해도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참으로 비참한 일이었다. 쿠킨이나 푸스토와로프, 그 후 수의사와 함께 지냈을 때도 올랭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별 어려움 없이 자기 의견을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없는 지금에 와서는 자기 집의 정원처럼 그녀 안에 하나의 텅 빈 공간이 생겼다. 의견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마치 쓰디쓴 쑥을 생으로 잘근잘근 씻고 난 뒤와 같은 기분을 안겨주었다. 거리는 차츰 사방으로 뻗어 집시 마을의 거리에도 이름이 주어졌다. 티보리 유원지와 목재 하치장이 있던 부근에는 주택이 늘어서서 줄줄이 골목이 이어져 있었다. 세월은 빨리도 흘렀다. 올랭카의 집도 낡아 지붕은 녹슬고 헛간은 기울어졌으며 정원은 키 큰 잡초와 가시도 친 쐐기풀만이 무성했다. 올랭카도 늙어서 볼품이 없어졌다. 여름철이 되면 그녀는 변함없이 텅 빈 가슴으로 그 계단에 앉아서 쓸쓸한 기분에 젖어 있었다. 겨울에는 창가에 앉아 멍청하게 눈을 바라보며 지냈으며 봄바람이 불어오거나 바람결에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기라도 하면 와락 밀려드는 추억에 가슴이 저려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잠시 가슴속은 다시 텅 비게 되고 자신이 왜 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검은 고양이 브루이스카가 목구멍에서 골골 소리를 내며 재롱을 부리고 있었지만 올랭카는 고양이의 재롱 따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그런 사랑이 필요했다. 자기에게 사상을, 생활의 방향을, 의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했다. 자기의 노쇠해 가는 피를 따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옷자락에 매달린 고양이를 뿌리치며 화난 듯이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여기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날이 가고 해가 가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의견도 없었다. 하녀 마브라가 말하는 것이라면 그저 무엇이든 좋다는 식이었다. 그러던 7월의 어느 무더운 날 해질 무렵이었다. 쉬의 가축대가 거리로 몰려가 올렌카의 집 정원 가득히 먼지가 날렸다. 그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올렌카는 문을 열어주러 나가다가 얼핏 밖을 보고는 깜짝 놀라 서 있었다. 대문을 두드린 사람은 수의사 스미르닌이었다. 그는 머리칼이 희끗희끗했으며 옷차림은 평복이었다. 올렌카는 한꺼번에 모든 것이 복받쳐 올라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나이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 흥분하여 집 안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정말 오래간만이군요. 그녀는 기쁨으로 온몸을 떨며 중얼거렸다. 블라디미르 프라토네이치,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주 정착하려고 왔습니다. 그는 약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군대 생활을 접고 이렇게 돌아온 것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제 운을 시험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한 군데 뿌리박고 살고 싶기도 해서요. 게다가 아들놈도 이제 중학교에 보낼 나이가 되었어요. 많이 컸지요. 실은 아내와도 화해를 했어요. 그럼 부인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올렌카가 물었다. 아들과 함께 여간에 있어요. 전 이렇게 집을 보러 다니고 있고요. 어머, 그러시다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래봬도 다 같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좋겠군요. 집세 같은 건 한 푼도 받지 않을게요. 흥분한 올렌카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블라디미르 프라토노이치, 부디 가족과 함께 여기서 살아줘요. 나는 저쪽 별채에서 살아도 좋아요. 아,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잘 됐어요, 정말. 다음날 올렌카는 안채의 지붕과 벽에 칠을 새로 했다. 올렌카는 두 손을 허리에 짚고 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기찬 모습으로 이것저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옛날의 미소가 빛나기 시작했고 긴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생생하게 활기를 띠었다. 수의사의 아내도 왔다. 그녀는 바짝 마르고 못생긴 데다 대가 세어 보이는 여자였다. 함께 따라온 사샤라는 어린애는 10살 나이에 비해서 몸집은 작았으나 비교적 토실토실했으며 아름다운 파란 눈동자와 보조개를 가지고 있었다. 소녀는 정원으로 들어가자마자 곧 고양이를 뒤쫓았고 집안은 금방 소년의 쾌활하고 즐거운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 고양이 아줌마네 거예요? 하고 소년이 올렌카에게 물었다. 아줌마, 새끼 낳으면 우리 집에도 한 마리 주세요. 네? 엄마는 쥐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올렌카는 소년과 이야기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그녀의 심장이 금세 따뜻해지고 달콤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이 소년이 자기의 아들 같았다. 그가 식당에 앉아서 복습을 하자 그녀는 감동 어린 표정으로 뚫어지게 소년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다. 정말 귀엽고 잘생긴 아이로구나. 똑똑하기도 하지. 아이고, 이 흰 살결 좀 봐. 섬이라는 것은 하고 소녀는 커다란 소리로 읽었다. 무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말한다. 섬이라는 것은 무태 일부로서 하고 뒤따라 말하다 말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이 말이야말로 그녀가 오랜 세월 침묵과 공허를 깨고 말한 최초의 의견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자기의 의견이라는 것이 생겼으므로 저녁 때 사샤의 부모를 상대로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요즘 중학교 공부가 상당히 어려워졌지만 역시 그래도 실가 교육보다는 고정 교육이 훌륭하죠. 왜냐하면 중학교를 나오면 어느 방면에도 길이 트여 자기 희망에 따라 의사도 될 수 있고 기사도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고 그녀는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사샤는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하르코프에 있는 언니에게로 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어딘가로 가축 검역을 하러 떠나 며칠씩 집을 비웠다. 올랭카는 샤샤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졌다. 마치 집안에서는 쓸데없는 인간으로 취급받아 굶어 죽어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사는 별채로 소년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소년을 위해 조그만 방도 하나 마련해 주었다. 사샤가 그녀가 사는 별채에 살게 된 지도 그럭저럭 반년이 지났다. 매일 아침 올랭카가 소년을 깨우러 방에 들어가면 그는 한쪽 팔을 베고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사사를 깨우는 것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생카! 하고 그녀는 그 애가 오히려 깰까봐 두려운 듯이 나지막이 불렀다. 일어나야지. 학교 갈 시간이야. 그러면 사사는 일어나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한 뒤 차를 마시려고 자리에 앉는다. 그는 차를 석 잔 마시고 커다란 비스킷 2개와 버터 바른 프랑스 빵 반 조각을 먹는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잠이 덜 깨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사생카, 동아씨는 완전히 외웠니? 하고는 그를 먼 여행이라도 보내는 듯한 눈길로 가만히 바라보았다. 말썽꾸러기로구나. 오늘도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한다. 알았어요, 알았어. 에이, 귀찮아.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둬요, 제발. 하며 사사는 짜증스럽게 내뱉는다. 그리고는 거리로 나선다. 그는 꼬마인데도 커다란 제모를 쓰고 책가방을 둘러매고 있다. 그 뒤를 올랭카가 소리 없이 따라간다. 잠깐만 사생카! 하고 그녀는 소년을 불러 세운다. 소년이 마지못해 뒤돌아보면 그녀는 소년의 손에 대추 같은 캐러멜을 쥐어준다. 학교가 있는 골목길로 접어들면 소년은 뚱보 아줌마가 자기들을 따라오는 것이 부끄러워 획 돌아서며 이렇게 말한다. 아줌마는 이제 집으로 가요. 혼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소년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기로 사샤에 대한 애정보다 더한 애착은 없었다. 날이 갈수록 모성애가 불타오르는 지금만큼 그 어떤 분별이나 욕심, 이해를 떠나 자기의 영혼까지도 바치고 싶었던 적은 없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생판남인 이 소년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기쁨에 넘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목숨을 바쳤을 것이다. 거기에 무슨 이유 같은 것은 없었다. 그냥 그러고 싶었다. 사사를 학교까지 바래다 준 그녀는 만족스럽고 흐뭇한 기분으로 천천히 집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젊어졌고 예전의 호감 같은 미소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시 그녀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며 흐뭇한 표정으로 말을 건네왔다. 안녕하세요. 올리가 세면노부나 아주머니.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러면 그녀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는 곧 사샤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요즘엔 중학교 공부도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제만 해도 1학년 학생에게 동아시 암기와 라틴어 번역, 그리고 또 뭐더라? 하여튼
한 가지 다른 숙제를 더 내줬어요. 너무 많지 않나요? 그녀는 계속해서 사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늘어놓았다. 선생님들, 수업, 교과서 등에 관해 그들은 2시에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밤에는 함께 예습을 하면서 웃거나 했다.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샤샤를 침대에 뉘어주며 성호를 긋거나 나지막이 기도문을 외웠다. 그것을 마치면 자기도 침대에 들어가 먼 장래에 관한 일, 그러니까 사샤가 대학을 나와 의사나 기사가 되어 셋집이 아닌 자기의 커다란 저택에서 자가용 말과 멋진 마차를 갖추고 신부를 맞이하고 아기를 낳는 공상을 했다. 자면서도 그녀는 같은 것만을 생각했다. 감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볼을 적셨다. 검은 고양이가 그녀에게 안겨자면서 자꾸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골골골. 그런데 갑자기 대문을 꽝꽝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올랭카는 벌떡 일어나 무서움에 벌벌 떨었다. 심장이 터질 듯 했다. 30초쯤 후에 또다시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하르코프에서 전보가 온 모양이군 하고 그녀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 생각했다. 저 아이 어머니가 샤사를 하르코프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거야. 아, 어쩌면 좋아. 올랭카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머리도 손발도 온통 싸늘해졌다. 자기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가만히 있었다. 하르코프에서 온 전보를 받으라고 할까봐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었다. 그 후 1분쯤 지나자 말소리가 들려왔다. 수의사가 클럽에서 돌아온 것이다. 아, 다행이다. 그녀는 갑자기 맥이 풀려버렸다. 심장의 고동도 가라앉고 다시 편안한 기분이 되었다. 그녀는 누워서 사샤에 대해 생각을 계속했다. 사사는 옆방에서 쿨쿨 자면서 이따금 잠꼬대를 했다. 어디 두고 보자. 저리 안 갈 테야? 그만 두지 못하겠어?